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바이오젠 그룹 본사 빌딩 앞 고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는 순간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절 잡아가려고 해요. 청년이 차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노은혜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창밖의 청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높은 콧날, 깊은 눈빛, 어딘가 묘하게 낯익은 그 얼굴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빗속을 가르며 청년을 에워쌌어요. 은혜 회장은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김 기사님, 문 여세요. 당장 출발하고요. 과연 이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20회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새벽 5시 지하방에서 낡은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수연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얇은 이불을 걷어냈어요. 창문도 없는 지하방은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죠. 천장에 매달린 나체 전구 하나가 수연의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수연은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비좁은 계단을 올라 1층으로 향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삼촌 노진우의 아내와 두 아들이 소파에 편하게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수연아, 일어났어? 빨리 아침 준비 좀 해. 우리 애들 학교 가야 하잖아. 삼촌 댁 부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신선한 과일과 고급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삼촌네 가족을 위한 것이었죠. 수연의 몫은 따로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김치볶음이 정갈하게 차려졌어요. 삼촌네 가족이 우르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연도 식탁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삼촌 부인이 가족들 그릇에는 고등어를 통째로 올려주고 반찬을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그릇만큼은 건너뛰었어요. 수연은 눈치껏 자기 그릇에 밥만 퍼 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 노진우가 신문을 보다 말고 수연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여기서 지낸 지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삼촌이 안 걷어줬으면 넌 고아원 신세였을 거야. 그거 알지? 네, 삼촌.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면 됐어.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 오늘도 마트 야간 알바 빠지지 말고 가고. 월급은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 수연은 김치만 몇 점 집어 먹으며 말없이 밥을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넉넉한 음식이 있었지만 수연의 입에 들어가는 건 찬밥과 물김치뿐이었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수연은 다시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서는데 작은 선반 위에 놓인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녹슨 청진기와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였습니다. 삼촌이 쓰레기라며 버리려던 것을 수연이 몰래 건져낸 거였죠. 수연은 그걸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도 힘내볼게요. 오전 9시 수연은 바이오젠 본사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는데 저 멀리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죠.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연도 황급히 몸을 벽에 붙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노은혜 회장이 수연 옆을 지나가는 찰나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걸어갔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돌아보니 원무가 박정숙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밥은 먹었어? 정숙 팀장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침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싸왔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먹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정숙 팀장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수연아, 넌 정말 그분을 닮았구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팀장 이모한테 말해. 알았지? 그날 저녁 11시. 수연은 마트 야간 정리 알바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수연은 지하로 내려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배낭에서 정숙 팀장이 준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언제쯤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오후 수연은 병원 2층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복도 한쪽에서 수연은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일했죠. 그때 누군가 수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리 와봐. 박정숙 팀장이었어요. 정숙 팀장은 수연을 원무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끈한 호떡 한 봉지가 놓여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 사왔어. 내가 좋아하는 씨앗 호떡이야. 먹어. 팀장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괜찮아. 팀장 이모가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수연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흑설탕이 입안 가득 퍼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숙 팀장은 수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삼촌 집에서 지내는 게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팀장님. 삼촌이 저를 걷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도 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내 아버지라면 분명 그렇게 바라셨을 거야. 정숙 팀장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팀장님, 제 아버지를 아세요? 정숙 팀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보니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수연아, 절대 포기하지 마. 언젠가 내 인생에도 봄이 올 거야. 수연은 정숙 팀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은 병원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라 주차장은 한산했죠. 수연이 걸레를 짜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노은혜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옆에는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은혜 회장이 수연 앞을 지나가다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학생,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아, 네. 회장님,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장수연입니다, 회장님. 은혜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가슴 어딘가를 찔렀거든요. 수고하세요. 은혜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계속 수연의 모습을 돌아봤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학생이 누군가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아서. 밤 11시 수연은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방으로 내려가 배낭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청진기와 누런 종이 뭉치가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수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죠. 희귀 난치병 치료제 연구 프로젝트. 연구자 강태준. 수연은 아버지의 필체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삼촌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의대생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다고요. 수연은 청진기를 귀에 걸어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어요. 아빠, 전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남긴 이것들만 보면 힘이 나요. 아빠도 지금 어딘가에서 절 지켜보고 계시죠? 수연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수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수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수연이 마트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삼촌 노진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등기우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수연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에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진우가 봉투를 집어 던지듯 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수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명의에는 장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이게 뭐예요, 삼촌?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명의로 해놨던 거야. 내가 몰랐는데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 진우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연아. 사실 이 아파트는 원래 내가 받기로 되어 있었어. 내 아버지 강태준이랑 약속했거든. 내가 너 키워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는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서류 처리하다가 착오로 내 명의로 들어간 거야. 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삼촌, 정말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수연이를 부탁한다. 대신 아파트는 내가 가져도 좋다고. 진우는 서류 뭉치를 꺼내 수연 앞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잡는 거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지.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야. 수연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증여자는 장수연, 수중자는 노진우로 적혀 있었죠. 삼촌,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왜 제 명의로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삼촌 말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20년 넘게 너를 걷어주지 않았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 고작 아파트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수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진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 수연아, 넌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봐. 하지만 삼촌도 이제 너한테 밥값을 받아야겠어.
그날 저녁 진우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지방 공장 일자리 말이에요. 아직 있습니까? 네, 젊고 성실한 애가 한 명 있어요. 좋습니다. 내일 보내드릴게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비릿하게 웃었죠. 착하게 할 때 안 하더니. 이틀 뒤 저녁 수연이 마트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거칠어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진우가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수연아 왔니? 여기 김 사장님이시다.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겠대. 수연은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삼촌이 내 장래를 생각해서 알아봤어. 지방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인데 기숙사도 있고 월급도 꽤 되거든. 5년만 일하면 목돈도 모을 수 있어.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친구, 우리 공장 조건 아주 좋아요. 숙식 제공에 월급도 200만 원. 다만 계약 기간 5년은 지켜야 하고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이 좀 있긴 해요. 200만 원이요? 수연은 그 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트 알바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요. 그럼요. 대신 일이 좀 힘들긴 해요. 야간 작업도 있고. 하지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진우가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삼촌이 애써 구해준 거야. 내일 당장 갈 수 있지? 수연은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인터넷으로 그 공장을 검색했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저녁 진우가 수연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수연아, 김 사장님이 내일 당장 오라는데 기숙사 방이 하나 비었대. 놓치면 다른 애 들어가. 짐 싸. 수연은 뭔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삼촌, 그런데 계약서라도 먼저 보면 안 될까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약서? 가서 쓰면 되지.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자꾸 미루냐? 내가 대학 갈 돈이라도 있어?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연이 짐을 싸고 있는데 진우가 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 사장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절대 안 도망갑니다. 여권도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수연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권? 왜 여권을 보관한다는 거지? 수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엿봤어요.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진한 애라 의심도 안 해요. 5년 계약? 그건 뭐 서류만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평생이죠. 하하.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인신매매였던 겁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수연의 방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1층 지하방이라 밖으로 뛰어내리는 건 가능했죠. 수연, 어디가?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연은 이미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소리쳤어요. 저 새끼 잡아.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정신없이 달렸어요. 뒤에서 차 소리와 발소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부하들이 차를 몰고 뒤쫓는 것 같았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바이오젠 본사 빌딩 앞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수연을 비췄어요. 수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절 잡아가려고 해요. 뒷좌석의 노은혜 회장은 비에 젖은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얼굴, 그 눈빛과 콧날이 가슴 깊은 곳에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 김 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검은색 SUV 세대가 빗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외쳤죠. 문 여세요. 당장 출발하고요. 김 기사가 뒷문 잠금을 해제했고 수연은 황급히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 급출발하자 뒤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만 순식간에 멀어졌죠.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수연은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은혜는 수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 높은 콧날, 긴 속눈썹이 왠지 모를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죠.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장장수연입니다, 회장님. 수연이라는 이름에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 태중과 둘이서 아이가 태어나면 수연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건넸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삼촌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원래 자기 거라며 넘기라고 했다는 것, 거부하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 그리고 통화하는 걸 엿듣고 보니 그게 인신매매였다는 것. 은혜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노진우, 그 인간이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수연아, 그 삼촌이 누구죠? 노진우요. 바이오젠 전무이사신데 제가 먼 친척 조카라고 해서 걷어주셨어요. 은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진우는 은혜의 이복 남동생이었죠. 회장 자리를 탐내며 늘 언니를 시기하던 인간이었습니다. 차가 은혜의 개인 별장에 도착했어요. 은혜는 수연을 응접실로 안내하고 가정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학생 옷 갈아입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수프도요. 수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은혜는 수연이 벗어놓은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죠. 은혜는 조심스럽게 배낭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낡고 녹슨 청진기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태준. 은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태준이 의대 다닐 때 아껴 쓰던 청진기였어요. 은혜는 청진기와 함께 들어있던 누런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희귀 난치병 치료제 연구 프로젝트. 연구자 강태준. 은혜는 종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가요? 샤워를 마친 수연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은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물었죠. 수연아, 이 청진기는 어디서 난 거예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삼촌이 버리려던 걸 제가 몰래 주워왔어요. 아버지 이름이 강태준이셨는데 의대생이셨대요.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미국 유전자 분석센터에 연락하세요. 특급으로 검사 의뢰할 겁니다. 샘플은 제가 준비할게요. 24시간 안에 결과 받아야 합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20년 만에. 전화를 끊고 은혜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렸죠.
은혜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렴. 내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절대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그날 밤 은혜는 잠든 수연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베갯잎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아 함께 봉투에 담았죠. 은혜는 잠든 수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이라면, 20해 동안 찾아 헤맨 내 아기라면.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오후 은혜의 집무실. 비서실장 김 실장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미국 센터에서 특급으로 보내온 결과입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치는 순간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김 실장이 황급히 다가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살아있었어. 내 아기가 정말 살아있었어. 은혜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20해 동안 죽은 줄 알고 제사상까지 차렸는데 아들은 살아서 지하 창고방에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던 은혜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김 실장, 박정숙 팀장님을 모셔오세요. 그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해 전 그날의 진실을요. 1시간 뒤 박정숙 팀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은혜가 DNA 검사 결과지를 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20해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병원 뒷문 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노진우 전무가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더군요. 은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전무님은 저를 보자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언니가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아기도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맡기려 한다고요. 저는 이상했지만 전무님 말씀이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무님이 떠난 뒤에 쓰레기통 옆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특허권 이전 동의서, 양도인 강태준, 양수인 장수현. 그 서류에는 태준이 개발한 희귀병 치료제 특허가 수연 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은혜는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진우가 태준을 죽인 이유가 특허권 때문이었어. 아기를 죽이지 않고 데려간 것도 나중에 특허권을 가로채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전무님이 아기를 데려가신 뒤였어요. 저는 매일 그 아이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수연을 봤어요. 강태준 박사님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조카가 살아있구나. 은혜가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어요. 조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준은 제 친오빠였습니다. 가난해도 의술로 사람을 살리겠다던 제 자랑스러운 오빠였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조카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무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은혜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그 아이를 지켜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진우,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내 남자를 죽이고 내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죄. 법정에서 똑똑히 갚게 해주마. 일주일 뒤 바이오젠 본사 대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진우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였어요. 단상에 오른 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노은혜 회장이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청년을 개인 별장에 숨겨두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진우가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은혜가 수연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죠. 이 청년은 누구입니까? 회장의 사생활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노은혜 회장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수연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휠체어를 탄 박정숙 팀장도 함께였습니다. 은혜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죠. 진우 전무, 그 청년이 누구냐고 물으셨죠? 제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은혜가 수연의 손을 잡고 주주들 앞에 섰습니다. 이 청년은 장수연, 제 친아들입니다. 20해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에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죠. 은혜가 DNA 검사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친자 확률 99.99%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신호를 보내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20해 전 병원 뒷문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노진우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진우가 주변을 살피며 쓰레기통 근처에 아기를 내려놓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병원에 맡기려고 한 겁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떴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이 눌러지자 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김 사장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절대 안 도망갑니다. 여권도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다른 통화 내용이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순진한 애라 의심도 안 해요. 5년 계약? 그건 뭐 서류만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평생이죠. 하하.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은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노진우 전무는 제 아들을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속여서요. 다행히 제 아들이 눈치채고 도망쳤지만 만약 잡혔더라면 평생 노예처럼 살았을 겁니다. 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공개했어요. 강태준 박사가 개발한 희귀병 치료제 특허권 이전 서류. 수연 명의로 된 15억짜리 강남 아파트 등기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노진우 전무는 제 아들을 착취하면서
동시에 제 아들 명의의 특허 로열티를 횡령해 왔습니다. 총액 120억 원입니다. 아파트도 원래 수연 아버지가 남긴 건데 자기가 받기로 약속했다고 거짓말하며 빼앗으려 했죠. 그때 휠체어를 탄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해 전 그날 밤 당직이었습니다. 노진우 전무가 갓난아기를 병원에 버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장수연, 제 오빠 강태준의 아들입니다. 전무님은 그 아기를 데려가 20년 넘게 착취했습니다. 정숙의 증언에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진우 씨,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진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가 발버둥 쳤죠.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나는 억울해. 하지만 그 누구도 진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진우가 수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수연아, 삼촌이 널 키워줬잖아. 제발 살려다오. 수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삼촌의 조카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아니라 범죄자시죠. 법대로 하세요. 삼촌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법으로요. 진우가 절규하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혜는 수연과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모두 자유야. 주주총회가 끝난 뒤 은혜는 수연과 정숙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수연아, 이제 내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시간이 왔어. 은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건 강태준이 연구했던 희귀병 치료제에 관한 논문이었죠. 내 아버지 강태준은 천재의학도였어. 24살에 이미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지. 하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특허 출원조차 할 돈이 없었어. 수연은 아버지의 논문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혜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우리 집안의 힘을 빌려 특허를 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대가로 특허권은 태어날 아기, 바로 너의 명의로 하자고 했지. 자기는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돈은 아들이 갖게 해달라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노진우가 알게 된 거야. 그 치료제 특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을 때 진우는 이성을 잃었어. 회장 자리도 탐났지만 그 특허를 가로채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어 죽였어. 사고로 위장해서.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진우 전무가 오빠를 위협하는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나서 오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정숙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빠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제가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오빠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수연을 멀리서라도 지키는 것만이 오빠를 향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정숙이 수연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죠. 잠시 후 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내 아버지가 개발한 그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렸는지 알아? 은혜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20년간 그 치료제로 살아난 환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로열티로 발생한 수익은 300억이 넘어. 진우가 횡령한 120억을 빼고도 200억 가까이 내 명의로 남아 있어.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수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이야.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던 것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대가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 돈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 돈으로 아버지 이름을 딴 병원을 세우면 안 될까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요. 은혜와 정숙은 수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역시 태준의 아들이구나. 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좋은 생각이야. 강태준 기념병원. 내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강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수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는 영웅이셨어요.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은혜와 정숙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눈물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에 새로 지어진 강태준 기념병원 앞.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수연이 병원 입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낡은 청진기가 소중하게 담겨 있었죠. 수연아, 준비됐니? 뒤에서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혜는 더 이상 차가운 회장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네, 어머니. 준비됐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료 진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이었죠. 1층 원무과 사무실에는 박정숙 팀장이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진료는 전부 무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정숙은 바이오젠 본사에서 정년퇴임한 뒤 이곳 기념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조카가 만든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수연은 진료실로 들어가 하얀 가운을 여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 강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과 똑 닮은 얼굴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죠. 아빠, 지켜봐 주세요. 오늘이 제 첫 진료예요. 노크 소리와 함께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구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갔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수연은 아버지의 청진기를 꺼내 할머니의 가슴에 대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심장 소리를 전해주는 청진기였습니다. 쿵쿵쿵. 할머니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죠. 진료를 마친 수연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 병은 아니에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비용은 전부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의사예요. 할머니가 나간 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은혜와 정숙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점심시간 세 사람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이 수연의 밥그릇에 반찬을 듬뿍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수연이. 의사는 체력이 있어야 해. 은혜도 수연의 국그릇에 두부를 건져 넣어주었죠. 오늘 첫 진료 어땠어? 떨리지 않았어? 떨렸어요. 그런데 환자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아버지가 느꼈던 기쁨이구나 싶었어요. 은혜와 정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는 멀리 한강이 보였고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죠.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모. 1년 전만 해도 전 지하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이모가 있고 아버지가 남긴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요. 은혜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정숙도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죠.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서로가 서로의 봄이 되어주는 거야. 세 사람은 봄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청진기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아빠, 약속 지킬게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수연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하겠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세 사람 주위를 맴돌았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